책을 읽는데 책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책에 나오는 정보를 기억하고 메모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내 것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죠. 저도 책을 어디장께 좀 이렇게 읽는다라고 하는 축에 속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활용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 오신 분들은 제가 바람이라면 책 한 권에서 최소한 실천사항으로 한 개 정도의 메시지를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하게 애써서 많이 알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그날 하나 딱 꼽히는 문장 하나 그거 받아가시면 본전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들은 따로 안내가 다 나갔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화면들은 제가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관계되어진 이 사진들을 지금 제가 보여다 드렸는데요. 성경 도서를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리딩으로 리드하라. 제가 어떤 경우에도 북새통을 할 때는 1회차는 항상 이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그 진행을 해보니까 무겁고 의미 중심의 책들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볍고 가슴을 좀 따뜻하게 하는 이런 책들 굉장히 좋아들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책들도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 거다. 경제도서 인문학도서 중심으로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요청사항이 있으면 그런 책들도 좀 반영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북새통 교가 있어요. 제가 작사했는 일인데 오늘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북새통이니까 안 들어요. 대신에 작사를 한번 열심히 봐주시면 되고요. 작사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버퍼링 해요. 대한민국하오리까 아리아리 동동 우체통 책 소리를 들어가세요. 없다고 순대한 산 여러분들 명품 가방 비싼 음식 대한민국 좋다해도 생명비가 다한민국 사랑만 하니까 아리아리 동동 동동 북새통책 소리를 들어나 보세. 자, 이런 교가가 있어서 앞으로 좀 같이 부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 책은 리딩으로 리드하라라고 하는 이 책은 사실은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재들은 어떻게 독서를 했으며 또 우리가 읽어야 할 독서 책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써놓은 책이 리딩으로 리드하라라고 하는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여기에 조금의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책을 읽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이 하는데 왜 사람들이 책들을 읽는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까요? 저는 그 원인을 일반 사람들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책을 읽었다고 책을 읽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독서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 독서가 굉장히 멋있는 일인 양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꾸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려운 책 읽어야 된다고 말하고요.
독서 힘든 일이라고 말해야 되고요. 그래야 좀 폼이 나죠. 이것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확산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팀인가 이래 됐죠. 독서 저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이래 돼버렸어요. 좀 글좀 읽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독서의 영역을 고급화시켜놨다. 이것이 결국 독서 저변 확대를 결과적으로는 축소시키게 했고 확산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저는 봐요. 이해되시죠? 의사가 많아지면서 병 걸린 사람이 많아졌고요. 종교기관이 많아지면서 죄 짓는 사람도 훨씬 많아졌어요. 학자들이 많아지면서 또 훨씬 더 세상은 복잡해졌어요. 같은 결과를 독서 쪽에서도 결국에 생겨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서 사실은 저는 독서를 조금 가볍게 접근하자라는 쪽에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독서가 예를 들면 독서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독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독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것을 내 생활에 반영시켜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페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독서 권리장전 10개명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이것에 굉장히 마음을 좀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래요. 책을 읽는데 저자 얘기 뒤집지 마라. 저자의 사고에 함몰되지 마라. 이것이 제가 항상 당부하는 얘기예요. 작가에게 시비 걸듯이 책을 읽어라. 작가에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자세로 읽어라. 그러면 굉장히 책을 읽기가 편해져요. 이건 나도 아는 건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뭐 이런 이야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읽으면 책이 재밌어져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한 이야기가 무슨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냐 절대적 진리라는 생각으로 읽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가볍게 접근하자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어느 틈인가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것들이 이제 흡수되어지는 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좀 가볍게 가자. 페낙이라는 사람의 독서 권리 장면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책을 읽지 않을 권리도 있다. 어떤 권리도 책을 들으면 되니까. 지금 독서 프로그램인데 엉뚱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책을 굳이 읽지 않아도 된다. 특히나 제가 가장 금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서 누가 좋다고 하니까 오늘 같은 날도 이제 이 책 듣고 나면 이 책 어디 시중에 가서 하나 사가지고 대학생이나 자녀들한테 한 권 던져주면서 이 책 읽어봐라 이 책이 좋단다 뭐 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한 이제 일주일쯤 지나면 이제 검사하기 시작하죠. 읽어봤나? 안 읽었다고 하면 뭐라고 하죠? 이 자스가 그래야 되겠나 하고 이제 애를 윽박지르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그 아이 머릿속에 이제 책이라는 것이 스트레스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책을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있다. 때문에 발로 차고 돌아다녀도 괜찮다. 저는 책은 라면을 끓여 먹고 냄비를 올려놓을 때 가장 유용한 도구다. 그러니까 책을 무슨 대단히 신격화해서 보지 말자.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막 발로 차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책을 집어들었는데 그 책에 있는 문장 하나에 꼽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오히려 베팅을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읽지 않은 거예요. 그냥 건너뛰는 읽을 권리, 읽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중간부터 읽고 아니면 거꾸로도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끝까지 읽지 않을 권리도 있다. 다시 읽을 권리도 있다. 그리고 아무 책이나 읽을 권리도 있다. 이것도 사실은 독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만화책도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책들 읽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인문학 책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 것 같아요. 다양한 거. 그런데 어쨌든 이 페낙이라고 하는 분은 프랑스 교사하신데 아무 책이나 읽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굳이 구분을 좀 한다면 이지성 작가 이 책을 쓰신 이지성 작가도 그렇게 구분을 하던데 목적 독서라고 해요. 목적 독서. 책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있는 목적 독서의 방법이 있고 하나는 수단 독서라고 합니다. 수단. 내가 살아가는데 뭔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읽는 책들 흔히 자기계발서라고 부르는데 이런 두 가지 분류를 놓고 있다고 치면 저는 이 책을 좀 균형감 있게 읽어갈 필요는 있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현실과 소설의 세계를 혼동하는 것. 이거 저는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실과 이상을 혼동하는 권리가 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일이죠. 아무 데서나 읽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군데군데 골라 읽을 권리가 있고, 소리내서 읽을 권리가 있고, 읽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저는 요 10번의 방점을 좀 짓습니다. 우리나라의 독서 토론회가 왜 확산되지 않느냐. 독서 토론을 하면 책을 읽고 온 사람과 읽고 오지 않은 사람, 그리고 지식의 체계를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극명하게 비교됩니다. 그래서 토론을 해보면 그냥 형식적이고 판에 박은 이야기 그냥 하고 말아요. 그런 토론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 괜히 감정상하게 할 필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심화 독서를 해가지고 한 책을 완전히 씹어 먹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그분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중에 나오는 책들을 가지고 굳이 뭐 토론을 하는데 기죽을 이유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말을 하는데 뭐 말을 매끄럽게 잘해야만 잘하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읽고 나서 읽었다 소리도 잘 안 할 때 혹시 물어볼까봐 읽고 나서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페낙이라는 사람이 독서 권리 장전 10개명인데, 그때 들어보시니까 편안하시죠? 그래서 이번에 여기 오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와서 들어보시고 편안하게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조금 깊이가 있고 이런 책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 가셔서 심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데이터인데요. 주요 국가들 독서율 현황을 한번 보세요. 우측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74% 정도 되는데, 스웨덴이나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 독서율이 굉장히 높다고 나오고, 그리고 좌측에 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책을 많이 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리고 점점 줄어서 성인이 되면 평균 9.1권 정도 나오는데, 각 지역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지역적으로 좀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대구를 기준으로 보면 대구의 연간 독서량이 9.8권이에요. 9.8권이라는 숫자 앞에서 좀 당당하신가요? 이거 초등학생들이 책을 하도 읽어서 평균치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우리는 사실 뭐 많이 읽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결국 평균은 9.8권인데 내가 9.8권이 안 되고 있다면 이것은 한번 고민해 봐야겠는데, 이번 과정에 참여하시면 일단 30권은 기본적으로 들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 독서 평균 양을 높이는데 기여하시는 분들로 탄생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과정에 오신 분들 중에 독서 노트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받으셔서 독서 노트에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다 적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귀에 꼽히는 것만 한두 줄 적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30권을 쓰시면 북텔러라고 하는 자격증도 제가 발급해 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차츰 말씀을 드리겠지만 북텔러 1급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도서관도 무료로 만들어 드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뭐 그거 해서 뭐합니까? 또 이렇게 물으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이해되시죠? 2천만원, 5천만원 주고 나오는 대학교 나오시면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해서 뭐 합니까? 이렇게 묻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나는 뭐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라는 말씀도 외람되지만 드립니다. 그것을 계기로 인생을 바꾸신 분들 많으세요. 제 주변에. 북텔러 취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저처럼 북텔링을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적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것에 도전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가볍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 이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죠? 저한테 들으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리딩어로 리드하라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그 리딩어로 리드하라는 책에 언급되어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제가 녹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칼비테라는 사람이 1800년대 초반이죠. 칼비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 목사님이셨죠.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지적장애 있는 아이가 태어났다. 속상하시죠? 속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펑펑 우시죠. 그걸 지켜보더니 칼비테 목사님이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아이를 정상적인 아이로 한번 키워보겠다. 그리고 그 아이 머리맡에 앉아서 인문 고전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생후 15일 되면 애가 뭐 알아듣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행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셨는데 그 아이가 13살 되던 해에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최연소 교수로 임명되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치. 와, 놀래는 척 하셔야겠죠. 놀라는 척 하셔야겠는데, 놀라셔야죠.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아무리 박사학위가 흔해도요, 13살에 박사 주는 학교는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없습니다. 요즘 그렇게 흔해도 없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그 지역별로 머리 좋다고 하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카이스트잖아요. 카이스트 공대에, 공대는 박사학위를 그렇게 빨리 따는 데잖아요. 거기 간 아이가 박사학위를 아무리 빨리 받는다고 해도 기본 28살은 돼야 받아요. 그러니까 지적장애 있는 아이가 13살에 학위를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놀라는 척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생존독서 하니까 뭐 대단한 것들 비밀을 가르쳐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핵무기 만드는 비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럼 생존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생존 독서에서 생존의 방법이 뭐냐? 결국에 언택트 시대의 생존의 비법은 감탄사죠. 감탄하는 능력을 갖추면 생존한다라는 논리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서 그걸 지금 제대로 훈련하시면 좋겠어요.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그렇게 됐느냐? 페스탈로치라는 사람이 이자스가 책 한 권 써라. 이래서 페스탈로치하고 공동으로 이 책을 한 권 씁니다. 칼비테의 자녀교육법, 일명 풀레임은 자녀교육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1818년도에 이 책이 출간이 됩니다. 이때 출간된 이 책이 출판사에서 인쇄되어가지고 서점에 배포되기 전날 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책이 어떻게 됐다?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왜 사라졌죠? 그 이유를 추측해보건대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는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노예나 머슴이 책 읽는 것을 좋아한 경우는 없었다. 그 책에 뭐가 적혀 있다고요? 일종의 지적장애 있는 아이가 천재가 되는 비법이 적혀 있다. 그 책을 일반인들이 읽으면 어떻게 된다? 만재가 될 거야. 야, 그 책 불질러버려. 일반인들이 읽지 못하게 해라. 책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죠. 자, 그랬던 그 책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견이 됩니다. 왜 이 책이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견이 됐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죠? 그 이유를 알려면 미국 근현대사를 사실은 다 떼야 돼요. 그 책, 거기와 관련된 책들을 우리가 읽어야 그 이유를 아시게 되는데, 내용인 것은 이렇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에 자기 집에서 전쟁을 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특기는 뭐죠? 남의 나라에 불지르는 거, 그리고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가서 그 나라를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제가 조금 오프라인에서 심하게 말하는데 그래도 오늘 좀 온라인이라고 말을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그 당시 유럽, 아시아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때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갔고요. 그들이 아마 이 책을 한 권 소장하고 갔을 것이다 라는 것이 유력한 정설이라고 불리고 있고, 어쨌든 이 책을 하버드 대학교의 그 당시 교수였던 레오이너 박사가 이 책을 발견하게 되죠. 이 양반이 그 당시 총각이었다고 그래요. 기자들을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했다.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놓게 되면 이 책에 나오는 대로 한번 키워보겠다.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애 둘을 낳았는데 책에 나오는 대로 아이를 키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 큰애가 14살에 인공내공학 분야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시간에서는 안 놀리시면 이게 벌써 30살 먹어도 취업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4살에 그것도 괜찮은 직장이요. 교수로 취업했으면 괜찮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이런 이야기 하면 아이고 저 아버지 저것만 머리 좋으니까 그랬겠지 뭐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집 둘째가 마찬가지로 10대에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되시죠. 이 책 지금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동네 서점에 가면 중고책 2,500원, 새 책 13,500원, 천지빛깔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우리 아이가 천재가 되는 비법이 적혀 있다라는 것이고, 이 책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냥 책 읽혀라. 그냥 책 읽어라. 그게 답니다. 인문고전 읽혀라. 그게 유일한 답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실상 우리 아이가 천재가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저도 처음에는 서울우유 먹였어요. 그러다가 연세우유로 낮춰서 먹이다가 동국우유 먹이다가 그 다음에 매일우유 먹이다가 영남우유 먹이다가 뭐 그래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천재가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천재가 되는 비법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재가 쓴 책을 읽히면 천재가 된다. 그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이것도 이 책에 소개되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실천한 학교가 있느냐라고 물으셔야 돼요. 그것을 실천한 학교가 미국에는 사립학교는 대부분 실천하고 있죠.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공교육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알게 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공교육의 발단으로부터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이 책을 보시면 돼요. 아주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시카고 대학이라고 하면 꽤나 유명한 대학이고요. 경제학 분야에서는 거의 세계 탑 클래스죠. 클래스가 아니고 탑이죠. 이 학교를 설립한 사람은 록펠러, 그 학교 초대 총장은 허친스라고 하는 사람이 총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이 학교는 삼류 따라지 학교였다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따라지 학교가 뭐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오는 학교. 명문고등학교는 뭡니까?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오는 학교. 그 차이죠. 여러분들, 제가 뭐 곧잘 말씀드리지만, 대원외고라고 잘 아시죠? 이 대구만 해도 여기 유명한 학교들이 많이 있죠. 그 학교가 서울대를 요즘에 1년에 10명 정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20명씩 보내는 요즘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학교를 다 이제 현수막 걸어놓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요, 서울에도 대원외고가 1년에 거의 100명 가까이 서울대를 보내요. 그 학교 교장한테 물었죠. 도대체 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서울대를 많이 보냅니까? 했더니 그 교장이 했던 유명한 말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인터뷰한 내용인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 짓도 한 게 없다. 그저 하려고 하는 놈들만 뽑아놨더니 알아서 하더라. 이게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려고 하는 애들만 와 있으면 명문학교고요. 안 하려고 하는 애들만 있으면 삼류학교로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 학교가 삼류학교였다. 그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려고 하니 무슨 방법이 있었겠어요? 고민하더니 허친스 총장이 발표한 것이 바로 뭐죠? 시카고 플랜이라는 것이었고요. 그 시카고 플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전공 공부 이런 거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대신에 내가 책 100권을 정해놨으니 이 책 100권을 읽고 토론이 가능하면 언제든지 졸업시켜줄게요.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시카고 플랜이었죠. 어떻게 됐죠? 2017년도 현재까지 이 학교 출신이 받은 노벨상만 86개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놀라시는 분이 한 2명밖에 안 되고, 노벨상 이게 무슨 학교에서 받는 모범상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왜 85라고 써놓고 86이라고 읽느냐 또 이러시는 분도 계시죠. 제가 일부러 85라고 써놓은 거예요. 2017년도에 넛지 이론 가지고 하나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86개.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아끼고 아껴서 애들 밑에 돈을 그만큼 쏟아부었으면 예의상 노벨상 몇 개는 나와야 된다? 10개는 나와야 체면이 있었죠. 그런데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해라? 책 읽혀라. 책 100권 읽었더니 학교에서 무슨 전공 공부하고 뭐 막 외우고 해봐야 다 소용없더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육위원회 이 이야기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우리가 다들 사는데 목적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우리 집안 명문 집안 하나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아닙니까? 명문 가문 한번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나는 뭐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막 애를 통해서 왜 좀 해볼까 싶어가 막 애들한테 계속 기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근데 여기에 대한 연구조사를 했단 말이죠.
5대에 걸쳐서 추적조사합니다. 마르크 슐츠 집안은 돈이 인생의 최고다. 조나단 에드워드 집안은 독서가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가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집안인데요. 5대를 추적조사했더니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마르크 슐츠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은 자손이 1069명이에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집안은 1396명이에요. 일단 뭐가 많아요? 머릿수. 애가 많죠. 요즘 우리나라의 제일 고민이 뭐죠? 출산율 저하죠. 책을 보면 출산율이 높아진다. 왜 그렇지? 책에 야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책에 야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야하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기본적으로 건드려주는 책들이 다 인문학책입니다. 인간이 가진 본성, 본능 중에 출산의 욕구는 굉장히 기본적인 욕구예요. 성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당연히 부부 분풀이 좋아지잖아요. 대화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자손도 많아진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혹시라도 편협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야하다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시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의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넘나들 수 있어야 사고가 자유로운 것이죠. 그렇죠? 사고가 경직되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왠지 뭔가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거나 이러면 벌써 뭐예요? 우리는 굉장히 카테고리가 좁은 데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교도소 복역자 96명, 이 집안은 선교사 목사 116명, 창녀, 정신이상, 알코올 중독자 58명, 문명자 460명, 정부 보조 급빈자 286명. 그래서 이 집안 먹여 살리는데 정부 예산이 1억 5천만 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집안은 에일대학교 총장이 나왔고요. 안 놀라시네. 우와 소리가 나와야죠. 이게 에일대학교 총장이면요. 그냥 어디 동네 학원 원장이 아니에요. 군인 76명, 국어관리 80명, 실업자 말고 실업가 73명, 발명가 21명, 부통령 1명, 상하의원, 주지사 1명이 나왔다. 그러면 더 할 이야기 없잖아요. 이게 지금 돈을 목표로 살죠. 이 자스가 어느 회사 가에 돈 많이 준다더라. 이게 그래야 직업이 돈 많이 벌지.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면 그 결과가 저렇게 나올 것 같고요. 독서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저렇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1시간 범위 이내에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7시 50분 정도 됐는데요. 오늘은 OT를 했기 때문에 조금 오바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급적 빨리 맞춰드릴 테니까 어때요? 이 책 읽고 싶은 생각이 좀 드세요?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책을 구구절절 다 외울 필요가 없다. 뭐라고 써놓은 책이다? 책 읽으면 좋다라는 내용을 써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구구절절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적어놓고 있다. 그런 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클레멘스 코스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것도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요. 양극화예요. 양극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빈부격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내가 지금 잘 사는 행위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죠. 아시겠지만 경주에 가면 경주 체부잣집이 있는데요. 경주 체부잣집의 그 가훈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 전때에 그 화적대들 이런 이 농민들이 봉기를 하면서 다 잘 사는 집에 쳐들어가서 난리를 낸 거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와 이거 나눠 먹지 않으면 한 방에 죽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가훈으로 정하고 니네들 살고 싶으면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라 라고 하는 가훈이 나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양극화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거냐에서 분배를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기가 막힌 솔루션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얼소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시카고 대학교 출신이에요. 학교를 다닐 때부터 인문학에 굉장히 학교 프로그램이 들으니까 그죠? 이 사람이 교도소에 가가지고 그 죄수하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살인을 해가지고 8년째 복역 중인 그 여죄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왜 가난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죄수가 하는 말이
정신적 삶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지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이잖아요. 죄수가 그것도 살인범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정신적 삶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죄수가 하는 말이 극장과 연주회, 박물관, 강연 같은 거 말이에요. 인문학 말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착안을 얻어서 이 사람이 클레멘스 코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느냐? 31명이 그 코스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16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런데요, 16명 중에 치과의사가 2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마약 같은 거 해가지고 감옥에 있던 그 노숙자 생활을 하던 사람은 약물 중독자 재활센터 상담실장이 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는 풀타임 정식 근로자로 다 됐어요. 대학을 나와가지고. 안 놀라십니다. 이게 놀랄 일이거든요. 왜 놀랄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에 가면요, 우리 흔히 저소득층에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정부 예산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쏟아부어도요, 거기에서 실제로 이런 형태로 자활로 탈바꿈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책 나오죠. 왜 그 짓을 해야 되느냐라고 오히려 자활을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껍데기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머릿속에 들어가서 가슴속에 들어가서 인문학적 메시지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 행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이제 심화되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클레멘스 코스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도 지역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드리고 북텔러라는 활동을 좀 하시기를 권해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이 클레멘스 코스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확산시키면 좋겠다라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걸 좀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젊은 친구 한 분이 누구예요? 주커버그죠? 주커버그. 페이스북의 창시자. 이 사람이 나온 학교가 세인트 존슨 대학교예요. 이 대학교는 전공이 없어요. 학과도 없어요. 그저 인문학 도서 100권 읽고요. 12명이 원탁 토론을 합니다. 졸업할 때 자기가 그것을 발표하면 그걸로 뭐예요? 졸업장을 주는 학교가 세인트 존슨 학교고요. CEO들에게 영향력 1위의 학교입니다. 저커버그에게 이렇게 묻죠.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해요? 시간 나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첫 번째 취미고요. 두 번째가 뭐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해요? 라틴어로, 원서로 쉽게 말하면 원서로 인문 고전 읽는 것이 제 취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소개되어 나와 있다. 에디슨 10대에 2만 권 읽었다고 하죠. 세종대왕 23세의 왕이 되었는데 그 당시 정승이 누구였냐면 황희정신입니다. 맹사성. 생각해보세요. 내가 20살 먹었는데 왕이 됐어. 그런데 밑에 국무총리라고 왔는데 보니까 황희정신이야. 보니까 뭐 책도 많이 읽고 뭐 많이 알아요. 그럼 제가 기가 죽어야 안 죽어요? 기가 죽죠. 그런데 세종대왕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이미 세종대왕은 이미 그 당시 위편삼절을 경험했다. 위편삼절이라고 하면 책 가죽끈이 3번 끊어졌다 그 뜻인데 그만큼 책을 이미 많이 읽어서 내공 자체가 황희정승하고 견줄 바가 없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이 실험도 해봤다 합니다. 가죽끈이 몇 번 이렇게 해야 끊어지는지를 조사해봤더니 11,000번 접었다 폈다 하니까 끊어지더랍니다. 그럼 가죽끈이 3번 끊어졌다면 33,000번인데요. 최강권을 33,000번 이렇게 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은 이야기다, 그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독서가 중요하다. 정조대왕 아시죠? 정조대왕. 정조대왕이 가장 좋아했던 분이 세종대왕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세종대왕이 했던 글 중에 이 글을 계속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조차 누구라도 죄가 없다면 한 사람도 죽일 수가 없다. 하물며 비록 천하지만 높이도 하느니는 백성인데 어찌 함부로 죄가 없는 이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생명을 살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임금의 덕성이다. 죄 없는 백성이 사대되고 있는 것을 앉아서 본 것이 어찌 들었지 않겠는가. 지금부터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나에게 신고하지 않고 때려서 죽이는 모든 형벌에 응하여야죠. 박수. 어때요? 몸이 소름 돋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군주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면 딴 이야기 설명할 게 없잖아요. 이 속에 모든 게 녹아 있는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줬겠냐고요. 저아버지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세종대왕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저아버지가 가르쳐주진 않았을 거예요. 책을 통해서 아마 스스로 이런 내용들을 체득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죠? 뭐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는 여러분들 굳이 안 해도 아버지가 유일하게 뭐라고 했다 그래요? 책 읽어라. 그러면 너희 인생이 180도 달라진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 2주에 책 한 권 읽고 독후감을 쓰고 하는 일을 반복해서 세계 최고의 발견가가 된 거죠. 감동을 주는 언어가 구사되게 된 것은 독서를 습관화한 것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석세스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되게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할 때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해소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 해소됩니까? 그죠? 음악 감상 또는 뭐 커피 마시고 이렇게 수다 떨고 이런 거 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고 우리 쓰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독서가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효과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다 그죠?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이걸 어떻게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이야기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라는 표정들이신데 어쨌든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리딩으로 리드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자꾸 하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책을 읽었다고 책을 읽었다고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리더는 책을 읽는다. 책을 읽는다. 리딩으로 리드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요. 뒤에 보면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은요, 강원도 통천초등학교가 최종 학력입니다. 여러분들 현대그룹에 가보면요, 지혜실이다, 기타 등등 부서에 가면요, 외국 유학파들 바글바글 합니다. 난다 진다 하는 사람들 천지 뒷자리 그죠? 그 학교가, 그 회사가 보통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 임원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이 정 회장이 기가 짖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회장이니까 기가 짖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보면요, 딱 만나보면 알잖아요. 기가 짖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기가 안 짖어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벌써 초등학교 가기 전에 서당에서 논어맹자를 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유학을 하고 왔는데 논어를 배우려고 이제 읽고 있거든요. 갖다 댈 게 없는 거죠. 뭐해서 뒤에서. 아무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새 뭐 유학 갔다 왔다 뭐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무슨 책을 씁니까? 논어맹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이미 어린 나이에 이미 다 떼버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갈 게 없었다. 이병철 회장님 뭐 여러분들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그래서 이 왕한석이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독서로 부자가 되고 부자는 독서로 귀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부자라면 독서를 하시면 귀하게 됩니다. 근데 가난하다면 독서로 부자가 된다. 이것을 증명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손정희 회장입니다. 손정희 회장 이번에 또 대박 났죠? 뭘로 대박 났죠? 이 양반이요, 한동안 투자 실패 많이 한다고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요 근자에 보면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시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개 로봇 막 뛰어다니는 거 보셨죠? 그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였어요. 그 회사가 손정희 회장이에요. 그걸 이번에 누구한테 팔았죠? 현대그룹의 정의선 회장한테 팔았습니다. 그래서 돈 벌었죠? 또 이번에 쿠팡 나스닥이 상장한다 그러죠? 얼마 번다 갑니까? 23조. 놀라보세요. 이게 진짜 돌아다니면서 적당히 장난치도 뭐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냥 벌면 기본 몇십 조고 그렇잖아요. 뭐 알리바바 이야기는 할 것도 없고 지금 알리바바하고 지금 뭔 작당을 하는지 지금 또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걸 제국병법이라는 걸 가지고 그 투자를 하고 다닌다는데 그 제국병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1983년에 이 사람이 만성감염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다들 죽는다고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읽은 책이 4,000권.
그걸 통해서 제곱병법을 만들었죠. 손자병법의 손씨, 자기도 손씨. 그래서 손제곱해서 제곱병법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투자를 할 때마다 이것을 적용시켜서 지금 투자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가끔씩 하죠. 따라해보세요. 책 4,000권을 읽고 책 4,000권을 읽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없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없다. 혹시 내가 가난하거든. 혹시 내가 가난하거든. 책 4,000권 읽지 않았음을 탓해라. 책 4,000권을 읽지 않았음을 탓해라. 진정성은 그걸 말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지성 작가도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나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던 분이죠. 강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강남 엄마들은 다르더라는 거죠. 뭐가? 애들에게 교과서 가르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애들에게 원서로 인문 고전을 익히고 있더라는 사실을 챙겨왔습니다. 다르구나 이걸 안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학교 선생을 그만두고 작가로 돌변을 해서 그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 공전에 250만 권을 팔아먹습니다. 그 돈 해가지고 번 돈이 얼마냐? 자기가 그동안 진 빚, 선생님이 정년 퇴직에서 연금 받을 돈까지 한 방에 다 벌었어요. 진짜 보세요. 학교 선생님 해가지고 한 달에 만약에 500, 600, 700 받았다 월급. 그거 40년 벌고요. 연금 죽을 때까지 벌고 그거 다 합쳐도 이지성 작가가 꿈꾸는 다락방 250만 권 판 것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그 이야기를 자기가 해요. 나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부자 되고 싶은 책 읽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면 니는 부자가 이렇게 대부분 물어봐요. 차마 말은 안 하지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여서 말씀을 좀 드려요. 결론을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원택트 시대에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존적이어서는 안 돼요. 스스로 서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이 팩트 중심의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는 배워왔느냐면 의존하도록 배워져 왔고 훈련되어져 왔어요. 그럼 그 왜 그렇게 의존하도록 만들어놨는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특히 우리나라. 예를 들어 학교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라고 본다면 유럽의 이 프로시아 있죠. 이 프로시아가 굉장히 약소국이었어요. 이 나라는 어떻게 하면 이 유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방법을 두 가지로 본 거예요. 군사력 하나, 그리고 하나는 교육, 신교육, 노동력 확보를 위한 교육을 필요로 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경제력과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 경제력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 기준으로 보면 노동력밖에 없죠. 그 당시 뭐 반도체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동력을 양질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교라는 걸 지은 거죠. 그럼 그 학교에서 뭘 했겠어요?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것이 공교육의 시작입니다. 영국은 어떻게 해서 공교육이 시작됩니까? 영국은 산업혁명을 했는데 촌에서 농사 짓다가 이제 도시로 몰려든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이것들이 일자 무식이야. 야, 그 왼쪽에 가서 벤치 좀 가져와 이러니까 애들이 왼쪽이 뭔지 모르는 거죠. 이 자식이 막 왼쪽 오른쪽 돌아다니면서 한 2시간 있다 와가지고 왼쪽이 어딥니까 이러는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그거 가서 난 벤치 3개 가져와 이러니까 3개가 뭡니까 이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되잖아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학교 지어라. 얘들 그 1, 2, 3, 4 이런 것 좀 가르쳐라. 그 왼쪽이 어딘지 오른쪽이 어딘지 이런 것 좀 가르쳐갖고 애들 좀 공장에 보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만든 게 학교예요. 그래서 공교육은 탄생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미국으로 넘어갔고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에도 그 당시 그런 요구들이 많아지니까 학교를 지었는데 국립학교를 지었죠. 그래서 미국은 국립, 주립, 공립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건 전부 다 이런 교육을 하는 곳이고 대신에 사립학교라는 걸 지어서 사립학교 프로그램은 따로 돌립니다. 근데 그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인문학을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의 차이예요. 사립학교는 인문학을 가르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커버그 같은 애들이 원서로 인문학책을 읽는다고. 쟤들 다 사립학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공립학교에는 공장 가서 어떻게 하면 일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지, 이러고 우리도 저도 많이 가르치고 다녀요. 이 사람 보면 예의해라. 사람들이 보면 인사 꼬박꼬박 잘하고, 있는 인상 짓고, 막 자식아, 그래야 이 자식아 승진도 하고 이런 거 가르쳐요. 이게 다 일 잘하는 방법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보급이 됐는데, 그것을 일본이 수입을 한 겁니다. 일본이 그것을 수입해다가 그걸 우리나라에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책이 아주 리얼하게 써놨어요.
1597년도에 삼도군 통제사 원준이 일본군에게 대박살이 납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그죠? 그때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으로 일본군을 무찌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일본 내부상조정도 있었지만, 일본군이 거의 다 먹었잖아, 우리나라. 거의 다 먹었는데, 그 이순신 장군에게 쫓겨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이거 다 먹었는데 아깝다. 이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야, 아깝다. 이거 거의 다 먹었는데 이순신 전마 와, 골 때리네, 저거.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가지면 다시 올게. 이 생각을 안 했겠냐. 그로부터 얼마가 지나요? 1597년에서 1897년이면 딱 얼마 지났어요? 300년 지난 거예요. 300년? 1897년에 고종이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거 보니까 어때요? 큰일 났어요. 러시아를 믿을 수 있나? 청나라를 믿을 수 있나? 일본을 믿을 수 있나? 야, 이건 이제 큰일 났다. 야, 그날 밤 미국에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고종 황제. 여보세요. 이 대한제국의 황제인데 이렇게 전화했을 거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했겠어요? 누군데 있겠지. 지금도 뭐 잘 모르는데 그때 알았겠어요. 근데 고종 황제가 그런 말인데 왜 전화했는데? 앞으로 형님으로 모실 테니까 잘 좀 봐주소. 그래, 알았다. 말 잘 들어봐라. 그래 놓고 1900년에 루즈벨트가 그 당시 부통령이었는데 일본을 만나서 뭘 합니까? 야, 내 요즘 바쁘다. 내 요즘 딴 나라 먹기로 바쁘니까 일본 너희들 옆에 있는 한국 대한제국 네가 먹어라. 이렇게 서로 간에 합의를 보죠. 그리고 1905년에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됐을 때 데프트 장관하고 일본 가스라다로 총리하고 밀약을 맺습니다. 뭐라고 밀약을 맺는 거예요? 일본 네가 조선 먹어라.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밀약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이제 미국 허락을 받은 거죠. 이 맘대로 해도 돼요. 1905년 11월 17일 밀사늑약을 체결합니다. 밀사늑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 아시죠? 그냥 림비 죽여버리는 겁니다. 림비 죽이는 것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지만 생각해보세요. 제가 누구한테 시비 거는 방법은요. 그냥 가서 한 대 때려뿐 돼요. 제가 길을 걸어가는 사람 가서 뒤통수에 갑자기 때린다고.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왜 때리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힘이 세요. 그럼 이 자식이 어디 눈을 크게 뜨놓고 하고 때려뿐 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왜 죽이냐고 대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 대드놓고 하고 때려뿐 되죠. 그래서 을사늑약 외교권이 박탈됩니다. 자, 그래 놓고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는 어떻게 되죠? 경술국치, 나라를 이제 갖다 바치죠. 그로부터 35년이 지나고 1945년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항복하죠. 왜 항복했죠? 미국이 일본한테 은전을 베푼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한국 먹어라, 대한민국 제국 먹어라 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개항된 나라예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하와이에다가 막 폭탄 쏘고 하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원자폭탄 가서 좀 그랬죠. 그래서 일본이 항복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부터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시점에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을 때 1945년 9월 9일 날 미군 24단장 존 하지 사령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8월 15일부터 9월 9일까지가 며칠간 거예요, 며칠간. 그때가 우리나라가 정부도 없는 무주공산의 상태였어요. 정부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동안 왼수진 사람 막 찔러 죽이고 난리가 아닌 상황이었죠. 무법천지 상황. 일본은 지금 잘못하면 죽으니까 걸도로 나오지도 않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었겠죠. 아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생각이 될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래 됐는데 9월 9일날 존 하지 사령관이 이제 우리나라를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나라의 백본 김구 선생님 기타 등등 해서 이 존 하지 사령관을 만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 통치를 하게 될 텐데, 결국 우리 정부를 하나 설립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될 거니까, 이제 거기에 굉장히 만나려고 애를 쓴 것이죠. 그때, 그날, 서울에 있던 중앙청에 조선 총독부에 있던 일본의 통치 시대에 공무원 했던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있었을까요? 야, 이거 미군 사령관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 군사재판에 해부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발발발발 떨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존 하지 사령관이 백봉 신구를 만나주지도 않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중앙청 딱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본군 공무원 했던 사람들 발발 떨고 있었다. 근데 뭐라고 하죠? 동작구만. 쫄지 마라. 명령을 내리는데 계속 거부 명령을 내려요. 그때 우리는 뭘 못한 거예요? 일제 청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 공무원 하던 사람이 그대로 공무원이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과거 청산을 못했다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이야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갔겠어요? 일본이 지배하던 그 시대의 그 상황으로 그대로 돌아갔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일어난 일들, 특히 교육적에 일어난 일들을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짚어보자고요. 미 군정이 제일 먼저 뭘 만드는가 하면 조선교육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국 교육을 설계하라고 시키죠. 교육위원회를 구성을 해보니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존의 일제시대 때 나름대로 뭐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 위원회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존 하지가 들어와가지고 경성대학교 총장의 미해군 소령을 임명합니다. 이제 경성대학교가 이제 통합이 돼서 서울대로 바뀌는데 서울대 초대 총장의 해군 대위가 들어와요. 그게 안 놀랬습니다. 아니 일개 대위가 대학교 총장이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정도의 개입이냐면요. 미국이 볼 때는 조선 저 정도는, 대한제국 저 정도는 우리나라 대위가 가도 적당히 주무를 수 있다고 본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따지면. 이 사람이 물론 목사였고, 뭐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적 체계에서, 지적 우위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총장을 그 나라 대위를 시켰다. 그러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어쨌든 조선교육위원회에 그 당시에 우리 일제시대의 앞잡이였던 사람이 그대로 들어가서 뭘 했죠?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총장 자리를 다 꿰찹니다. 뭐 이런 거지. 우리끼리 이제 교육위원회라고 합시다. 제가, 김원희 선생님 어디 사십니까? 저 대구 삽니다. 그래요? 거기 뭐 대학교 하나 있던데 그거 하나 할래요? 사세요. 뭐 상인 선생님 어디 사세요? 경산 사세요? 그것도 뭐 대학교 하나 있던데 그거 드릴까요? 그거 하세요. 그렇게 꿰찬 거예요, 한마디로. 그럴 수 있잖아. 그래 놓고는 거기서 뭘 가르쳤느냐? 교육 프로그램을 짜야 되잖아요. 김은희 선생님도 그 장인 선생님도 다 교육 프로그램 짜시죠? 그럼 뭘로 짭니까? 내가 아는 걸로 짜죠. 내가 아는 걸로 짜지 모르는 걸 짭니까, 프로그램을? 적어도 아는 게 뭐예요? 일제시대 때 저거가 배운 거죠. 그거 그대로 짠 거예요. 그럼 일제시대 때 우리한테 뭐 가르쳤어요? 식민교육입니다. 식민지의 백성을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식민지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들면 돼요, 안 돼요? 대들면 안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어떻게 배웠죠? 이 자식 어디 눈을 지켰더노? 어른이 말하면 막 예액하고 뭐가지 안 쓰게요? 막 이런 거 알 배웠잖아요. 그 다 볕에 배운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 놓고 자기 집 자식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미국으로 유학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외국으로 유학 보내서 기족교육을 받고 들어온 자식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자리를 또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자손손 내려갔고, 우리는 손수건 달고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여지껏 배운 게 뭘 배운 거예요? 식민지 교육을 배운 거죠. 우리가 배운 것들은 사실은 뭐다? 식민들, 즉 노예가 살아가는 처세술을 배운 거죠. 노예가 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스스로 서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답이에요. 그러면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느냐? 스스로 서야 살아남는다.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언택트니까. 서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할 때는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언택트 시대에는 보이지 않게 연결은 돼 있지만 어쨌든 독자적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세계는 다 의존형에 가까운 것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 당시 마지막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었던 조선 총독부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이 지난 일본의 아베 수상의 외할아버지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갈 때 했다는 말로 인터넷에 도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볼게요.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던데 조선민이 정신 차리려는데 100년은 걸릴 거다. 그 안에 내가 다시 올게요. 네, 내가 니네들 머릿속에다가 US 칩을 꼽아놨는데 그 칩이 식민지대 식민교육이라는 거야. 아마 니네들은 너희들끼리 물어뜯고 매일 싸울걸? 그러다가 100년 갈 거고 그 안에 우리가 다시 올게. 이순신 장군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일본군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다시 올게. 아깝다 이거 다 먹었는데.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진짜냐 아니냐는 논쟁이 많아요. 하지만 맞든 안 맞든 관계없는 거죠. 이 생각을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스스로 사는 데 대한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천만한 게 없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들은 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썼던 사람들이고, 장한나가 왜 첼로를 켜는 사람이 철학가를 받겠느냐. 그 지휘자 선생님이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가 진짜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싶으면 뭘 해라? 철학가를 해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가를 다녔다는 이야기도 하는 것이고요. 포천지 선정 500개 기업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했는데 11개 기업의 특징, 즉 시가총액이 다른 기업보다 약 3배에서 4배 이상 많은 11개 기업의 특징을 잡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딱 하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회사 CEO가 책을 읽느냐 안 읽느냐의 차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짐 콜린스가 말하는 소크라테스 질문법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내용이 두 가지죠. 만일 당신이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하겠느냐. 달리 말하면 네가 주인이라도 이거 할래. 둘째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거야.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회사들이 다 그렇게 성장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건희 회장의 7가지 질문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단순 잘 나가잖아요. 그런 정도의 회사를 만들어내는데 이건희 회장이 늘 질문했던 7가지. 이 일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뿌리는 무엇이고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 그리고 경쟁력의 핵심은 무엇이고, 고객은 누구인가? 그리고 기호는 어디로 가야 된가? 이 7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하면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어갔다라는 것이고요. 저희들 디테일러 1급을 자격을 취득하시려면 100권을 독서노트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필사 한 권을 하셔야 돼요. 필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30권 읽어 나가시다가 아니면 좋아하시는 책을 한 권 필사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도전하시면 좋겠다. 이유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의 독서법은 흔히 정독, 질서, 토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를 정독하라는 것이고, 질서라는 것은 읽어나가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토다는 거예요. 토다는 거. 이것이죠. 그리고 토서라는 것은 그것을 옮겨서 써보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써서 위대한 사상가가 되셨다. 우리 조선의 르네상스를 만들어내신 분이시죠. 이런 방법들 여러분들이 써보시고요. 자, 이제 진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인하고 유대인을 비교해 놓은 표예요. 인구수가 여기 5천만이고요. 유대인 1,400만이라고요. 우리나라 IQ가요. 세계 2위래요. 그리고 유대인은 세계 26위래요.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거의 매번 1등한다고. 근데 유대인들이 33등 한다고. 근데 노벨상 받은 사람을 보면 우리나라는 1명 받았고요. 유대인은 180명 받았어요. 자,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봐요. 수학 공부 시켜서 올림피아드 나가가지고 1등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여내지 못한다고 보고, 당연히 우리 개인의 역량이나 경쟁력을 확보해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개발을 위한 노력도 하실 테고요. 기술도 배우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 못지않게 인문적인 부분에서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주차는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수정 작가가 쓴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책은 옆에다 두고 읽으셔도 괜찮을 만큼 굉장히 이 책을 읽는 데 대해서는 다른 책을 더 보실 필요가 없을 만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분이 이 책을 쓰는데 1년 6개월 걸렸다고요. 아무 짓도 안 하고 이 책만 자료조사하는 데만 해도 그만큼 시간을 많이 썼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 책이고요. 이렇게 드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부록에 다 나와요. 초등학생이 읽어야 될 책, 성인이 읽어야 될 책, 상위 1%가 읽어야 될 책 다 구분해서 정리를 해놓은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소개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 생존 독서 2회차는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라고 하는 책이에요. 어때요? 자칫 꼭 깍쟁이처럼 저거 뒷그림을 좋아하나 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요즘 우리 뭐냐면 일단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다들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어서 선정을 했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소리내서. 내가 사랑하는 나에게 중에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모두에게 시작.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수는 없어. 삶의 중요한 순간에 온 최선을 다했다면 그거는 충분해. 뒤에는 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최고라고 부르는 선수들도 100% 완벽하진 않아. 경기에서 홈런을 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적시에 안타를 치고 기회를 만들고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 그러니 너무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그거에 마음 아파하지 마. 삶의 중요한 순간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충분해. 기회는 또 오니까. 네, 지금 우리 참여자들이 아마 거의 70% 이상이 여성분들이신데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책이고요. 김재식 작가는 이쪽으로는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 책 말고도 제가 같이 소개를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주차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간단하게 질문하실 게 있으면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요즘 독서노트 쓰는 거 홈페이지에서 뭐 다운받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지 아니면은 제가 주문을 따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해는 건지. 그거 안내 드릴게요. 독서 노트라는 것을 작성하시는데 독서 노트는 저희 창조경영 개발원에서 만들어 놓은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트를 가지고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 나는 그거 살 형편이 못 된다거나 그 돈을 내고 싶지 않다 하시면 굳이 안 사도 관계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제가 그 돈 가지고 돈 벌려고 파는 게 아니고 딱 하나의 이유는 뭐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의지가 발동돼야 되는데 의지 발동시켜서 제대로 된 노트 하나 써라. 또 욕심 하나 더 낸다면 과연 나는 죽을 때 자식한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거냐. 집문서가 제일 좋죠. 집문서 남겨주시고 예금 통장 잔액 증명서 뭐 한 200억 이렇게 이번에 김범수처럼 그래서 주식 뭐 한 2만 주 뭐 이렇게 지금 제일 좋죠. 근데 그게 형편이 안 되면 뭐가 좋습니까? 그 형편이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엄마 아빠가 쓴 독서 노트를 유산으로 줘요. 그거 한 10권 정도 물려주면 제삿날 되죠. 추도식 날. 저도 추도식 해보면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어요. 한 3년 하고 나니까 뭐 그 이야기 그 이야기고 뭐 할 이야기 없더라고요. 그게 뭐 매일 딴 이야기는 하고 드라마 이야기는 하고 그래요. 그래서 독서 노트 한 10권 상속으로 물려주고 가시면요. 자식들이 제삿날 추도식 날 독서 노트 펴놓고 야 이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이거 읽고 이런 말을 써놨네. 그거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서 노트 10권만 드시고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김영민 선생님이 그 안내 문자에 입금 2만원 하시면 보내드리는 편이에요. 거기다 쓰셔도 되고 정 어려우면 노트 공부점 가서 하나 사가지고 쓰셔도 관계없어요. 어쨌든 30권을 도전하시고 올해 안으로 30권을 쓰시면 2급 자격을 저희가 드리고요. 1급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1급 마무리하시면 원하시는 분은 제가 작은 도서관 관장으로 임명을 하고 작은 도서관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렇게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없으세요? 그러면 장경 선생님이 소감 한마디만 대표로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은경 강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갑자기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언택트 시대에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좀 돌파하면 좋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책에 대해서 조금 파고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 너무나도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읽어야 되는 직업이기도 한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조금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차일피 미루던 이 과정을 이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나 뵙게 되어서 좋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북새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걸 리딩하는 사람, 리더하는 사람이 뭐 좀 얼빵하고 좀 이렇게 이러면 안 좋잖아요. 네. 여러분들 제가 좀 리더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제 자랑 좀 할게요. 왜냐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랑 좀 할게요. 우리 선생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강의하시고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제가 이런 말을 곧잘 해요. 한 주나 한 달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월권이고 식문입니다. 한 달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책을 읽기도 하는 사람인데, 저를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인사말이 뭔지 아세요? 요즘 힘드시죠? 언택트 시대니까 당신 힘들지? 강의 없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요, 힘들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가.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요, 365일 중에 250일이 일요일 빼고 거의 풀로 다 강의가 잡히죠. 그러니까 바쁘잖아요, 저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바쁘냐라고 물어요,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가. 저는 콘텐츠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강의도 거의 소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책을 다양하게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저는 콘텐츠를 제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를 불러주지 않으면 제가 만들어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 바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잘난 척 하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니라 진짜 믿으세요. 책 속에 뭐가 있다? 길이 있어요. 책 속에 모든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돈 문제로 고민이시거나 뭐 사랑 문제, 행복 문제, 뭐 어떤 문제도 다 어디에 있다? 답은 책 속에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과정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시간 내셔서 합류하시면 어쨌든 30권의 책을 제가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좀 서툴었어도 이쁘게 봐주시고, 제가 어디를 가르치면 제 손가락 보지 마시고 달을 보세요. 이 새끼 강의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는 관계없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책의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손 흔들면서 제가 잠깐만요. 네. 한 가지만. 갑자기 질문이 생겼는데, 네. 아니, 근데 늘상 그렇게 바쁘신데 책을 어떻게 읽을 시간이 있는지,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예.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좀 드려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요즘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한 5년 남았구나 생각을 해요. 이유가 뭐냐? 지금 책 한 권을 읽어놨고 그것도 정리하고 PPT로 만드는데 하고 나니 제가 몸이 많이 칭찬이가 되어 지금 무거워요. 근데 이 행위를 과연 60이 넘어서도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남은 한 5년 정도에 제 창고를 가득 채워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책상에 앉으면 어떨 때는 2시, 3시까지도 책 정리를 하고 읽고 그렇게 합니다. 이건 약간 이제 그 목표 의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노안 오고요. 체력 안 되면 책도 못 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력이 가능할 때 좀 읽어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볼게요. 그 오디오 있잖아요. 오디오북하고 직접 종이로 된 책을 읽는 거하고 차이점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또 이 독서 전문가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북을 읽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오디오북이든 뭐 이북이든 그런 류의 책들은 디지털화되어진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데 따른 도서 이것이죠. 또는 자기 개발하는 데 관계된 책들은 오디오북이나 웹북으로 읽으셔도 좋겠다. 하지만 인문에 관계된 책들은
내 눈으로 직접 읽어 나가는 힘이 필요해요. 왜냐면 책장을 넘기는 힘이 중요한데, 그죠? 책장을 넘겨갈 때 단어 하나에 딱 막혀가지고 3시간을 끙끙거릴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걸 넘어가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인문 고전은 책으로 읽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카톡 하는 법, SNS 하는 법, 이런 책들 있잖아요. 미소 짓는 법, 이런 것들은 그건 다 오디오북으로 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요약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만큼 제가 소화할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한 30% 정도를 내가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북텔러라든가 이 독서 경영이 약간 저한테는 좀 최적화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걸 지금 듣게 된,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완성을 못했어요. 이번에도 제가 완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는 걸 제가 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얕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저한테는 쌓이니까 지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그걸 설명하거나 아는 그건 못해도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는 되다가 보니까 그것도 계속적으로 하다가 보면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나마라도 이제 그렇게라도 효과를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제 시간을 좀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싫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좀 효용성이나 효율성에 있어서 이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 게 낫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책을 일단 들어보자. 들어보고 맛있겠거든 그때 읽자.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독서 폼 잡으려고 읽는 거 아니다. 어디 가서 내 그 책 읽었노라고 자랑하려고 읽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조금씩 나에게서 묻어나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 다른 더 의견? 원장님, 네. 혹시 우리 녹화 영상 수강하는 방법 안내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따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다 안내를 드릴게요. 이제 녹화 영상을 풀로 못 올리고 편집을 할 거예요. 편집을 해서 그것을 저희 창직경영 개발원의 LM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LMS에다가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누르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내를 따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요. 자, 또 다른 말씀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 멋진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